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김재규의 엇갈리는 발언들. 김재규는 10월 18일 오후 항공편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11.6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부산 사태는 그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 세력이나 정치 세력의 배후 조종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 봉기로서 시민이 데모대원에게 음료수와 맥주를 날라다주고 피신처를 제공하는 등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이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수십 개소의 파출소를 파괴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부산을 다녀오면서 바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계원, 차지철 실장이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막 끝낸 식당에서였습니다. 부산 사태는 체제 저항과 정책 불신 및 물가 고에 대한 반발에 조세 저항까지 겹친 밀란이라는 것과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 및 따라서 정부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등 본인이 직접 시찰하고 판단한 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물론입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은 버럭 화를 내더니 앞으로 부산 같은 사태가 생기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하여 사형을 당했지만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면 대통령인 나를 누가 사형하겠느냐고 역정을 내셨고 같은 자리에 있던 차 실장은 이 말 끝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 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00만, 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이 있겠습니까? 하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반응은 절대로 말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압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고 절대로 물러설 줄 모르는 분입니다. 더구나 10월 유신 이후 집권욕이 애국심보다 훨씬 강해져서 심지어 국가의 안보조차도 집권욕의 아래에 두고 있던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모로 비교해봤지만 박 대통령은 이 박사와는 달라서 물러설 줄을 모르고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기필코 방어해내고 말 뿐입니다. 4.19 같은 사태가 오면 국민과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정이 벌어질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될 것인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아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19와 같은 사태는 눈앞에 다가왔고 아니 부산에서 이미 4.19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1979년 초에 일어난 이란 혁명에 대해 연구를 시킨 적이 있었다. 일반 시민의 봉기를 제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평소에 자주 했다. 그는 부산 사태의 현장 시찰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부산에 연고가 있는 간부들을 현지로 내려보내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부산 시위 현장에 다녀온 직후에 김재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했던 사람은 김봉태였다. 김재규 부인의 여동생, 남편으로서 의사인 김봉태 씨는 퇴근 뒤 거의 매일 남산기슭의 정보부장 공관으로 손위 똥서를 찾아갔다. 김재규 부부와 저녁을 먹으면서 가끔 충고를 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렇게 기억했다. 부산 사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다음 날인가 저녁 식사 때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밀란이라면 반란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그분은 자네가 그런 말을 하나? 라고 하더니 그렇지 그건 민중봉기야. 민중봉기라고 말하더군요. 이날부터 김재규의 분위기는 싹 달라졌다고 한다. 식탁에서도 말이 없었고 굳은 표정으로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람도 피했다. 저녁 식사 뒤에는 여느 때처럼 잡담도 하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김재규는 10월 24일 당시 공화당 의원 이우락을 만났을 때 지나치는 말처럼 제가 싹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이우락은 그때는 신민당을 해치우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김재규가 존경했던 이종찬 장군도 이 무렵 김재규를 찾아가 유정회 의원을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김재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사정하더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0월 19일 오후 싱가포르 이광효 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총리는 10월 16일에 내한했었다. 박 대통령은 이 총리에게 우리 농촌에 대한 인상을 물었다.
이 총리는 농민의 생활 수준이 대단히 높은데 놀랐다고 답했다. 대접견실에서 훈장 수여와 기념 촬영이 끝나자 두 사람은 서재로 옮겨 요담에 들어갔다. 창가에는 가을 양광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단히 만족해했다. 이 총리와 뜻이 통했던 것이다. 그해 6월 말에 있었던 카터 대통령과의 거북한 만남과는 대조적인 대면이었다. 박정희, 이광유 두 사람 다 공산주의자와 싸워가면서 아시아의 후진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성공한 국가 지도자인 만큼 서로의 고뇌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이날 저녁에 베풀어진 만찬에서 이광유 총리는 답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경제 번영은 대한민국 국민과 그 지도자들의 자질이 어떠한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징표이며 한국이 공업, 농업 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은 다양하고 뚜렷하다. 이와 같은 발전은 첫째, 능력있고 추진력이 강한 국민과 둘째, 확고한 지도력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지도자들은 그들의 관심과 정력을 대중매체로부터 각광을 받고 여론조사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데 소모하고 다른 지도자들은 일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자신들의 평가를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 박 대통령 각하가 바로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는 분이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밤에도 마산 시내에서는 격렬한 폭동이 이틀째 계속됐다. 박 대통령은 직접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박찬근 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대통령은 마산은 당신의 책임구역이 아니지만 현지 부대장과 의논하여 자네의 책임지역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라고 말했다. 박 장군은 부산에 내려온 공수특전사 2개 여단 중 1개 여단을 마산으로 급파했다. 마산에 위수령이 발동된 것은 10월 20일 정오였다. 마산 지역 사단장 조옥식 소장은 경남지사의 요청에 의해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어 마산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한다고 했다. 위수령은 그 지역 행정 책임자의 요청에 의해서 내려지게 돼 있지만 김성주 당시 경남지사는 병력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모든 실제 행동은 청와대 주변의 권력 핵심에서 이뤄졌고 발표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신속한 강경 진압책과 함께 시국 수습 방안의 연구를 직접 지시했다. 20일쯤 박 대통령은 공화당 신영식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 수습에 관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집 보고하라. 발언 내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정확한 보고를 올려라 라고 명령했다. 정보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행정조직 그리고 차지철의 사적인 정보기관까지 정권의 모든 촉각은 부마 사태의 원인 규명과 그 대응책 수립 쪽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10월 21일은) 일요일이었다. 유정회 조일재 의원은 김계원 비서실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정보부에서 국내 정치 담당 과장, 국장, 차장보를 오래 지낸 조 의원은 과거 상관인 김 실장 집으로 찾아갔다. 김 실장은 시국 수습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유신 선포 무렵에 국내 정치를 총괄했던 조 의원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유신 헌법의 정신이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 당초의 헌법 정신은 박 대통령이 당적을 갖지 않고 초당적 차원에서 국정을 통괄하고 국무총리는 야당도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원 집정제적인 요소가 있는 헌법입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공화당 총재직을 맡아 여당의 당수가 되셨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정권 장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극한 투쟁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체구도 커졌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공화당 총재직을 내놓고 국방, 통일 문제 등 큰 줄기만 붙들고 자질구레한 건 민주화시켜야 합니다. 김 실장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그 며칠 전 박 대통령이 김 실장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공화당 총재를 맡은 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10년간 대만에서 대사 생활을 하는 바람에 국내 정치 정세에 어두워진 김 실장은 무슨 뜻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그런 질문을 다시 할지 모르니 건의서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 날짜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20일에
이른바 조국전선 중앙위 긴급 확대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10월 21일에는 평양시 군중대회라는 걸 열고 부산 사태의 전국적인 확산을 겨냥하여 한국 대학생 및 시민들의 반정부 투쟁을 극렬하게 선동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화당은 이틀간 무역회관 식당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모여 의원들의 시국 수습책을 들었다. 식당 문을 닫아 걸고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다. 신영식 사무총장은 발언 내용은 내가 책임진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오랜만에 언론 자유를 얻은 여당 의원들은 솔직한 이야기들을 쏟아놓았다. 정보부장을 바꾸라.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해야 한다. 후계자를 빨리 부상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에 이어 각하께서 한번 쉬시는 게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신 총장은 이 발언들을 첨삭하지 않고 충실히 기록하여 두툼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청와대로 이 보고서를 가져가기 직전인 24일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각하께서 그 보고를 안 듣겠다고 하십니다. 백두진 당시 국회의장은 이 무렵 김재규의 직접 전화를 받았다. 부마 사태를 조종한 것은 공산계열인 난민전 조직이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부장의 이 통보는 부산 수사진의 보고를 그대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제2차장보도 12.6D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부마 사태의 배후 조직을 난민전, 기독교 개통, 불평불만 분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난민전 조종 쪽으로 수사 방향이 기울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부산의 수사진은 서울에서 내려와 시위를 지휘하다가 현장에서 연행된 운동권 학생 황모 씨를 난민전이라고 착각하여 조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장 보고된 듯하다.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 김재규는 부마 사태에 대해 매우 엇갈리는 말을 했다. 측근들이나 지인들에겐 사석에서 부마 사태가 장기 집권에 대한 염증에서 비롯됐고 배후는 없다고 말하곤 했지만 공식 회의에서는 상투적인 원인 분석 결과를 보고하곤 했다. 임방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기억했다. 관계자 회의에서 김재규는 부마 사태의 주모자를 첫째 신민당, 둘째 학생, 셋째 제5열의 개입 등 세 갈래로 추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박 대통령을 마주보지도 못하고 아래로 시선을 비껴던진 채 풀죽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정보부장이 저런 애매한 보고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치열 법무장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안보회의에서 김재규의 보고사항 중 신민당이 조종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었다. 나는 다른 계통으로 부산 사태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었으므로 저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다. 김재규는 부산 사태를 현지 시찰하고 돌아온 직후 정보부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 부산에 가보니 300만 시민 중 70% 이상이 유신 체제를 지지하고 30% 이하가 반대하는 정도의 민심이다. 부산 시가나 항만은 유신 후에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어 일부 시민이 호응했다고 해도 행정관청에서 과감한 시정만 하면 곧 회복될 것이다.